루브르 앞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 거대한 니케상을 만납니다. 제목이 사모트라케 니케잖아요. 그 섬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의 이름이 사모트라케. 네. 그 섬에서 150조각이나 딱 파편으로 수습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스 조각에 보여주는 사실성.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를 저렇게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던 것이 그리스인들이 이미 터득했다는 겁니다. 옷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몸매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강이, 허벅지, 배, 복부까지. 그러네요.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뱃머리 앞에 섰기 때문에 비바람에 맞아서 홀짝 다 물에 딱 달라붙어 있는 피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원 전에 이런 작품을 네.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네요. 첫 번째 작품으로 함께 만나봤고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사실 루브르 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작품이잖아요. 모나리자에 대한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카 델 조콘다를 위하여 그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 작품이다.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오묘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이 숨겨있는 네. 수수께끼 같은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왜 눈썹이 없는가? 네. 저게 웃는 표정인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논의가 많고 그리고 또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것이 모나리자 같아요. 리자 부인이라는 얘기겠죠. 리자라는 유명한 상인의 부인이죠. 조콘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루브르 가면은 당연히 모나리자가 워낙 유명해서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 보러 가지만 루브르 가면 사실은 모나리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붙어가지고 먼 발치에서 보니 너무 환한 그림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서 작아요? 네, 작습니다. 오. 70피가 53짜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 앞에서 온전히 그림을 감상하려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 그림은 나무 목판에다가 유체로 그린 겁니다. 아직 캔버스가 물론 이때 있었었지만 캔버스가 보편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유화 물감이라고 하는 건 플랑드르의 우리 얀바나이크 예를 들었었지만 플랑드르의 유화 물감을 이탈리아 화가들이 받아들이면서 나무판에 유체를 그리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두 번째는 인체 자체를 화면에 꽉 차게 그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인체를 꽉 차게 그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거의 인체만을 화면 가득히 그리는 전통을 만든 것이 이 다빈치 시대 때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의자에다 손을 얹히고 그렇죠? 있는 실제 인간의 얼굴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뒤 배경은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산수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다빈치의 상상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네, 동양 산수화입니다, 사실. 산수화풍의 그림입니다. 네. 네, 그만큼 당시 16세기에 이탈리아가 이런 중국의 도자기라든 그림들이 들어왔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나리자는 굉장히 부잣집의 사모님인 네, 거예요? 대단한 부유한 상인의 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분이 리자 부인이 상인의 부인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그림에 대한 사실적인 다빈치 기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거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초점이 네. 약간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의도한 걸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보통 그림 속의 대상이 우리가 눈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맞추고 있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넘어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눈만으로 그리고 또 왼쪽 눈만 떠가지고 두 개의 쌍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신비스럽고 더 사실적이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화 물감으로 그린 인체의 그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좀 키워보시면 얼굴도 그렇지만 네. 이게 그림이라는 것이 납작한 2차원의 평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다빈치 그림 보면 정말 이게 볼륨감, 입체감, 덩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손 보시면 정말 적절한 비운지만 오동통한 떡볶이 같아요. 통통해가지고 아주 그냥 누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통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게 그렸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실제 하고 있다. 뼈에 살이 얹혀져가지고 통통한 살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 이 가슴 쪽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볼도 보시죠. 볼이 코에서부터 뒤로 확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기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양인들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대상을 보고 있는 것.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맥락에서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그림이 실제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림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 실제 그 자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그림이 성립되겠죠. 동양인들은 그림은 그림일 뿐이지 그림이 실제가 될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화의 산수화라는 걸 보시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서양 그림은 다 그림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림자가 있어야 평면이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동양화에서는 그림자를 그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림자는. 왜냐하면 그림자라고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대상을 쏘고 있는 거잖아요. 드리워진 거잖아요. 동양인들이 봤을 때 세계는 계속 시시각각 돌변하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 이 풍경이 이 사물의 실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금강산도 보면 금강산도 있고 금강산 이름이 여러 가지 아닌가요? 풍악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왜 동일한 산 이름을 계절에 따라 달리 불렀을까요? 계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풍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병풍을 둘러보라고 하는 건 동일한 풍경이 시시각각 돌변하고 있는 것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양의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고 실제여야 된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빈치는 그런 실제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선이 없습니다. 그림에 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선이 없다고 하는 건 실제 자연계는 선이 없죠. 다 입체니까 돌아가잖아요. 선을 그으면 돌아가는 것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윤곽을 다 손으로 문지릅니다. 손가락으로 그린 다음에 그걸 스포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포마토 기법. 안개라는 뜻이거든요. 흐릿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싹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모나리자가 안 됐으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거리가 확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콧등도 이쪽으로 확 돌아가고요. 어마어마한 공간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 스포마토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없고 싹 물감을 비벼가지고 돌려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없는 거는 물론 이전의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붓질이 없습니다. 아, 붓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아니, 붓으로 그렸죠. 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붓으로 그렸는데 붓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긋지 않았다는 붓질 거죠? 터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없죠. 네. 없겠죠. 왜 없었을까요? 이렇게 붓질이 드러나면 네. 물감을 붓으로 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림이긴이지만 실제랑 똑같이 되려면 물감과 붓질을 은폐시켜야 되겠죠. 억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붓질이 없이 그리는 겁니다. 싹 문질러서 그리는 겁니다. 세필로 어마어마하게 몇 미리 되는 세필을 수없이 반복해서 쌓아 나가면서 붓질을 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볼 때마다 서양 그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물감의 자취가 없을까? 왜 붓질이 안 보일까? 왜 윤곽선이 안 보일까?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그랬을까? 서양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동양은 왜 그림자가 없을까? 사물과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을까?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물과 세계를 보는 인식의 방법을 전달하는 건데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림의 형식과 방법론이 다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많은 애들이 이렇게 뛰어난 그림을 보면서 동양 그림은 서양 그림에 비해서 낙후됐고 비과학적이고 입체적이지도 않고 너무 평면적이고 단조롭고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린다고 폄하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에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열을 논하기가 어렵다. 네.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웃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웃는 건가? 약간 무표정 그렇죠? 같기도 하고 약간 오묘해요.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 네. 물론 싹 웃고 있는 걸 의도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소가 왜냐면 이전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그림에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앞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네. 우리 내셔널 갤러리 할 때 네. 부부의 결혼을 기념하는 네, 네. 사진도 있었고 결혼식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안 웃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지금도 지적인데요. 사실 웨딩 촬영할 때 웃으세요 하는데 네. 왜 그때는 그림 그릴 때 그것도 의뢰한 사람들이 웃지 않았을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던 시간대가 르네상스입니다. 네.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물론 여전히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인간의 삶,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되고 종교적 권위가 약화되는 시간대입니다.
그 이전에 중세시대 때나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가 그만큼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했던 시간대겠죠.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는 죄 지은 몸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 지은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은 긍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이전의 모든 그림들은 인간의 몸 자체가 웃고 있거나 활력적이거나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면 안 되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 죄인이니까. 그렇죠. 네. 인간의 몸은 죄를 받은 몸이고 그 죽을 몸이고 이 몸을 떠나서 신에게 의지해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직전의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긍정하는 육체적인 그 웃음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소가 있는 그림들은 없는데 르네상스 때 와서 비로소 이제 이런 쓱 웃음이 나타나다가 네덜란드, 플랑드르 시민사회가 되고 종교적인 이념이 여전히 있지만 현실 삶에 긍정하는 세계관이 되면은 활짝 웃습니다. 아주 활짝 프랑스 할스라든가 네. 뭐 이런 그림들 보면 엄청나게 웃고들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 우리가 저게 웃는 건지 아닌지 하는 모나리자의 아주 미세한 그 미소가 네.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얼굴의 지혜는 그냥 분기점을 이룬다. 그 이전에는 표정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활짝 웃을 수는 없었군요. 아직은 그렇죠. 과도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표현 기법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약간 미스테리한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네. 아까 풍경 얘기도 했지만 보시면 어깨에서 이렇게 풍경에 쏙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길을. 네. 이 길을 이렇게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쫙 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어깨에서 이 거리감을 가지고 저 길을 통해서 뒤로 쭉 빠지는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깊이가 있다. 공간감이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어디 풍경 앞에 서 있나 보다 했었는데 아닙니다. 사실 그림 앞에 서 있는 그림 속의 그림을 표현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야, 막상 그 방대한 작품이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가장 뭐 유명한 모나리자가 그냥 작게 전시되어 있다는 네. 걸 상상해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뜯어보니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인물을 화포 가득 채워 넣는 기법과 윤곽선이 없는 수포마토 기법을 활용해 입체감을 살리고 현실적 삶을 긍정하는 미소를 그려 미술사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어깨 뒤로 펼쳐진 길을 통해 좀 더 확장된 공간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 다음 작품도 함께 볼까요? 이거는 뭐 약간 상황극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쿠엔틴 매츠스의 그림이에요. 이것도 모나리자가 그려졌던 시간대가 조금 그 후지만 네. 비슷한 시간대인데 퀸틴 매치스는 플랑드르는 지금 네덜란드가 벨기에 지역이라고 해서 플랑드르라고 그러는데 그 남부와 북부로 나눠집니다. 네. 북부 쪽은 벨기에 쪽이죠. 프랑스에 인접한 쪽이고 남부 쪽은 지금 네덜란드 쪽이죠. 근데 이 16세기가 되면은 그 플랑드르 지역이 남부는 여전히 카톨릭 세력의 지배를 받고 북부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됩니다. 그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플랑드르, 지금 벨기에 지역이라고 엔터프에 활동했었던 쿠엔틴 매치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남편은 지금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지금 동전을 추에 달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성경의 기도서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벽이 있고 벽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물건도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 밑에도 보면 거울이 있어서 거울이 이쪽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얀바나이크 아로네피니 부부의 초상처럼 네. 이 화가가 있는 쪽의 풍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바깥에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보이시죠? 정말 작게 사람이 있네요. 네. 오. 이 장면은 사실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건 대부업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사회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폄하되거나 도외시된 직업입니다. 그러나 당시 엔토프 같은 도시는 엄청난 상업 도시였고
전 유럽에서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데 돈이 오고 가려면 상업행위를 하려면 첫째는 약속,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화폐가 그런 건 추상적인 가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생깁니다. 은행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 아시죠? 이탈리아 네. 르네상스의 메디치 가문이 고리대금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전 유럽에 자신들의 지점을 만든 게 은행입니다. 뱅커라고 그러죠. 뱅커. 지금 네. 뱅크라고 그러는데 네. 방커라고 그러는데 그게 벤치라는 뜻입니다. 벤치.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은행 앞에 벤치 그러면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앉아서. 네. 그게 뱅크가 되거든요. 네. 메디치 가문은 귀족 계급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리대금업에서 떼돈을 벌었는데 카톨릭이 지배했던 세계에서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성당을 개조하거나 재건축하는 데 돈을 들이거나 자신들의 특별한 기도실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후원을 통해서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 엔트워프에서도 이렇게 상업행위가 발달되면서 화폐 그리고 고리대금업이 은행업이 번성했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달라진 시대에 고리대금업을 하지만 여전히 부인은 이런 부를 추구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래서 남편이 돈에 열중하고 화폐를 무게에 수에 달고 있는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도 기도들을 넘기고 있는 건 자본주의적인 달라진 그런 삶을 영위하지만 항상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투명한 상행위를 하자. 투명한 크리스탈이라는 거울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비록 대부업을 하지만 고리대금업을 하지만 속이거나 그러지 말고 투명하게 살자.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을 축적하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그러한 부르주아들의 태동에 대한 윤리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잘 그리기도 했었지만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간대의 부르주아들, 상인 계급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윤리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성경이고 이건 투명한 걸 얘기하고 이 보석은 보석도 역시 재산, 가치, 자신들의 부를 보여주는 장치겠죠. 여기 사과는 왜 생뚱맞게 있을까요? 사과는 뭘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볼까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들고 있는 게 해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골이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기존의 서양의 전통적인 원근법과 완전히 정반대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근법과 반대로요? 네, 어두운데 조명밖에 없으니까 깊이가 차단되잖아요. 주제를 강조하거나 또 입체감을 더 육박하게 내기 위해서 빛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